하나, 둘, 셋. 제가 기초의원을 하게 된 것도 정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고 풀뿌리 운동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하다가 보니까 기초의원이 된 거고, 시사평론가도 처음에는 직업적으로 딱 안착해서 시작한 게 아니고 하다가 보니까 이제 방송이 조금씩 늘고 하다가 평론가가 된 거죠. 그러니까 평론가로서 하는 일이 보람이 어느 정도 있어요. 장발장은행의 홍세화 은행장, 그분하고는 어릴 때부터 제가 20대 초반부터 알고 지내던 분이라서 그 인연으로 추천사를 받게 됐고, 고 노회찬 의원도 예전에 대선 후보 때 그 캠프에서 좀 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추천사 써준 사람 중에서 조국 교수만 인연이 딱히 없는 사이였는데, 구미의 김수민이라고 하는 녹색당 시의원은 재선이 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는 받은 거였죠. 사실 그 이후로도 딱히 인연은 없었어요. 법무부 장관 임명되실 때에도 뭐 잘 하셔야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수준이었는데, 그때 이제 불거지는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 처음에 보면서 범죄 수준은 아닐지라도 장관직 사퇴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 젊은 층의 반발을 봤을 때 이거를 강행했을 경우에 정치적으로도 무리가 생긴다라고 해서 제가 사퇴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다가 이제 엄청나게 비난을 받게 되죠. 근데 가만히 계속 살펴보니까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뭐 어떻게 옹호를 합니까? 저는 거꾸로 얘기하고 싶어요.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하시는 분을, 어쨌든 뭐 문서 위조라든지 이런 것들은 직접 연루가 돼 있고, 그럼 제가 그 사람을 옹호해야 되느냐? 조국 교수가 마치 자신한테 장학금 줬었던 태광그룹의 사주에 대해서 탄원서를 써줬듯이 그럼 저도 그렇게 해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국 교수가 실수를 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조국 교수 팬들은 저를 보수로 몰았거든요. 그동안에 보수로 변절했다고 몰았는데, 아니 문서 위조한 사람을 비판하면 보수가 됩니까? 그건 전혀 말이 안 되는 거고, 오히려 저는 이제 상식적인 관점에서 비판한 것 더하기 진보적 관점으로 주로 비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조국 교수야말로 진보를 얘기할 자격이 전혀 안 되는 분이다 라고 보는 건데, 그러면 조국 교수가 다른 표현을 차라리 저한테 썼으면 모르겠는데 어쨌든 진보라고 불러버린 꼴이 돼버렸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진보적인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조국 교수를 비판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거에 불과할 텐데, 네, 저는 사실은 한국 사회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극좌에 해당하는, 그쪽에 해당을 하는 사람이고, 그거는 진보 대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히려 진보적 원칙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더 분개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저는 조국 교수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신이 자유주의자고 사회주의자라고 표현했는데, 제 스스로 자유주의적 사회주의자라고 생각해왔는데 제 자신이 좀 모독당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사실 조국 교수 관련 여론에서 친조국 쪽이 좀 소수에 해당했거든요. 여론조사를 보면은 반조국에 섰었던 국민들 한 50-60% 되는 국민들 다 보수냐?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저는 한국의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양당 진영이 일종의 합작을 했다고 보는 게, 민주당은 조국을 반대하면 보수로 몰았고 국민의힘도 보수니까 반대하는 거다, 반대하는 쪽은 보수편이다, 이런 식으로 몰았거든요. 근데 절대 여론 지형이 그렇게 단순하게 짜여진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 오히려 그 당시에 좀 양쪽의 적대적 공생이랄까, 이런 걸 느꼈었던 것 같아요. 기존 체제를 더 공고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국면으로 갈 것이냐의 기로에 서 있다라고 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양당제냐 다당제냐 이 기로에 서 있는 것이고, 앞선 두 대선을 돌아보면 2012년 대선은 양당제였죠. 1등 후보가 87년 이후 대선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얻었던, 그리고 낙선자도 가장 높은 지지율을 얻었던 그런 전형적인 50대 50 대선이었다면, 2017년 대선은 다당제 구도로 치러졌었던, 1등과 2등의 득표율 총합이 높지 않았던 그런 대선이었는데, 이번 대선은 두 가지가 다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다 아웃사이더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건 틀림이 없는 거죠. 양당 체제가 유지된다면 좀 새로운 사람이 올라와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적인 어떤 합의 비슷한 게 있었던 거고, 근데 그들이 그러면 기존의 질서, 정치 질서를 바꿀 거냐 했을 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마치 예전까지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굉장히 크게 다른 지도자인 것처럼 비춰졌는데, 이번에 드러난 것은 그 역시도 그쪽으로 좀 몰입해 들어가는 경선을 치러냈어요. 이재명 후보가 기존의 민주당 질서를 바꿔낼 수 있을 거냐 했을 때, 악재가 닥친 게 대장동 의혹이죠. 대장동 의혹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보다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더 낮은 상황이에요. 그럼 문 대통령 지지라도 다 인수하는 것이 바쁜 그런 처지가 돼버린 이상 민주당 기존 질서를 넘어설 수 있을까? 그러면 윤석열 후보의 경우는 어떠냐? 기존의 박근혜, 이명박으로 상징되는 질서를 넘어설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한편으로 모았었는데,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고 나서 내부의 지지를 굳건히 하는 데
이쪽에 좀 더 많이 골몰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외연 확장이 둔화가 됐죠. 현재로서는 두 후보가 기존 정당 질서를 넘어서는 그런 수준까지는 못 나아가지 않았나. 경선 전까지는 지지층 중심으로 가고 그 다음 확 유턴해가지고 본선은 이제 외연 확장으로 간다. 이게 정치가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거든요. 특히 이제 외연 확장이 어려워지는 쪽은 현재 여론조사로 나타나다시피 20, 30대 층이 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공정한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좀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으로 가야 된다거나 이재명 후보가 책임이 있다거나 혹은 심지어 연루가 돼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거나 이런 부정적 응답이 20대 높거든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좀 치명적인 개인적인 부분이 있다면 가족 문제라고 보거든요. 윤석열 후보 가족의 몇몇 어떤 의혹들을 보면 조국 전 장관 가족의 의혹들이나 혐의하고 비슷한 부분들이 꽤 있어요. 예를 들면 배우자의 허위 이력 논란이라든지 논문 부실이라든지 또 그 장모 되시는 분의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20대 같으면 사실 조국 전 장관 문제에 대해서 가장 반대를 강하게 했었고 또 길거리로 나와서 촛불을 들었던 세대거든요. 근데 그 세대가 그러면 조국을 싫어했는데 그러면 나는 윤석열 편 들어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홍준표 후보를 지지한 2030 남성의 표는 당분간 조금 알 수 없는 상태로 가게 될 것 같아요. 저는 결국에 실제적으로 해왔던 일과 주변의 어떤 문제점들, 이런 것들 때문에 청년층이 마음을 열지 못하는 쪽에 가깝다고 봅니다. 말실수가 일단 너무 많았어요.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큰 짐으로 윤석열 후보한테 남아있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아프리카 발언 이런 걸 보면은 취지만 봤을 때는 특별히 뭐라 할 건 없어요. 왜 그런 무난한 기조의 발언을 할 때조차도 이렇게 폄하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단어가 나오든지, 젊은 세대일수록 그런 발언 단어가 굳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저 사람이 좋다 나쁘다 이걸 평가를 할 필요가 없이 자꾸 저렇게 얘기를 하면 그럼 대통령이 돼서도 여러 얘기를 할 텐데 계속 버틸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은 좀 윤석열 후보한테 치명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 근데 민주당도 스텝이 꼬인 게, 판결이 지금까지 정경심 교수 1, 2심 나왔고 조 전 장관도 이대로 가면 적어도 입시 비리 관련한 부분에서는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럼 좀 민주당이 스스로 미리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저는 그걸 알고 있었다고 봐요. 이재명 후보가 경선 와중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조국 전 장관도 유죄가 나오면 책임져야죠. 그렇게라도 얘기한 것은 이재명 후보가 대선 주자 중엔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 조국 문제를 터는 게 중요한 게, 윤석열 후보나 이쪽을 공격하려면 자기 스스로의 문제를 털었다라고 하는 그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방송에 나가서도 윤석열 전 총장 쪽에 제기되는 문제들이 자칫하면 조국2처럼 비춰질 수 있다, 이런 말을 저는 하거든요. 민주당은 이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조국2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민주당은 조국이라는 것을 이제 욕으로 쓸 수 없도록 스스로 처신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조국 문제를 정리하지 않은 채로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는데 힘이 실릴까, 그 부분은 굉장히 좀 회의적이죠. 대장동 의혹이나 고발사주 의혹이나 윤석열, 이재명 후보가 직접 개입했다라고 하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실정법상 무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저는 두 후보의 대응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는 계속해서 자기의 책임보다 또 사업적인 실패, 정책 실패, 이런 책임을 인정하기보다는 계속해서 국민의힘 게이트다라고 공격을 하고 있어요. 남 탓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도 원론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제보자를 공격한다든지 보도 언론을 공격한다든지 남 탓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진영을 가리지 않고 비판받아야 된다고 봐요. 정치 현실이 어차피 대선 후보 중심으로 대편이 되어 가는 것이고, 또 이재명 후보도 과거에 뭐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현재 문재인 대통령만큼의 당내 조직 장악력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개파 연합으로 민주당을 앞으로 계속 꾸려나가야 되는 거고, 당장의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얘기하는 것도 본인 페이스로 그래도 끌고 가겠다, 내가 내 페이스로 어느 정도 끌고 나가면 당내의 다른 쪽에서도 반발을 크게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인적으로는 융합을 하되 의제라든지 이쪽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치고 나가는, 이런 식으로 앞으로 꾸려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져요. 근데 저는 굳이 얘기하면 한 가지 변수가 있다, 대장동 의혹이라고 보거든요. 대장동 의혹에서 만약에 수사를 했는데 이재명 후보 쪽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거나 혹은 여론이 이재명 후보로부터 더 돌아선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쪽 캠프에 있었던 사람들 사이에서 좀 우려가 불거질 수는 있겠다. 대장동 개발을 보면 배임 여부 이런 걸 떠나서 어쨌든 간에 소수의 자본에 해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천문학적 이익을 챙겨간 거고, 거기서 공공이 했던 일은 이재명 후보는 환수를 해냈다고 하는데 그것도 임대주택이나 이런 것들 포기하고 환수를 한 거거든요. 진보나 좌파는 서민의 이익이라든지 평등, 분배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건데, 오히려 대장동에서 관철된 것은 공공이 토지 강제 수용권이라든지 인허가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화천대유 쪽의 리스크를 줄여줬다는 거거든요. 독점적인 자본의 이익을 공공이 보장을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독점 자본과 국가 권력이 결탁을 하는 거죠. 국가가 독점 자본의 이익을 보장해주고 그것을 키워주는 쪽으로 그렇게 기능을 하게 된다는 거죠. 포퓰리즘, 좌파, 사회주의 이런 말보다는 거꾸로 국가 독점 자본주의가 이재명 후보 쪽 입장을 더 잘 대변하는 게 아닌가. 이재명 후보 얼마 전에 음식점 총량제 얘기했을 때도 국민의힘에서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어딜 봐서 이재명 후보가 좌파인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총량제 한다 그러면 신규로 진입하고 싶은 서민들이라든지 청년들이 싫어할 것이고, 그리고 총량제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대자본이 치고 들어가서 그 식당, 음식점들을 불릴 거거든요. 그러면 국가가 결국에 대자본의 영업에 봉사를 하는 꼴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포퓰리즘 좌파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예전에도 청년 대학교 굳이 갈 필요 있느냐, 차라리 국가에서 어느 정도 돈을 줘가지고 해외여행 한 번씩 갔다 오게 해주자라고 했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소수의 사람들만 대학에 간다는 거거든요. 그 소수의 사람이 이끌어 나가는 사회를 상정한 것이 아니냐. 기본소득 이런 것들이 얼핏 보면은 진보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소수가 이끌어 나가는 사회, 그것을 어느 정도 보장하는 국가, 이 정도 스토리라면 이거는 좌파나 진보라기보다는 오히려 국가 독점 자본주의라는 개념이 더 맞다는. 지금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지지율은 단순히 국민의힘에서 가져온 지지율은 아닌 것 같아요. 지난 총선 때도 국민의당 비례대표 지지율이 한 6, 7%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좀 고유의 지지율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정중간 정도에 있는 그쪽에서 나온 지지율이고, 안철수 후보가 아무리 지지율을 확장을 시켜도 국민의힘 쪽만 갉아먹으면 오히려 단일화하기 쉬운 그림으로 가요. 그러나 반면에 안철수 후보가 무당층이나 민주당 지지층 표를 잠식을 많이 한다면 그거는 독자 완주 할 수 있는 쪽으로 가거든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도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내다보고 출마 선언을 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단일화를 할 때는 단일화를 한다고 예고를 했었어요. 2012년 대통령 선거 때도 출마할 때는 단일화 얘기를 별로 안 했지만 얼마 안 돼서 단일화를 하겠다고 가닥을 잡았거든요. 원래 보궐선거에서도 처음부터 야권 단일 후보 얘기를 꺼냈어요. 근데 이번에는 단일화를 한다는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두 가지의 전례가 상반되게 안철수 정치 인생에서 있는 건데, 2016년 총선은 아예 분당을 해버렸고 민주당에 있다가 탈당을 해서, 그래서 단일화 하지 않고 간다라고 줄곧 얘기해서 아주 몇몇 소수 지역구 빼고는 민주당, 국민의당 단일화를 안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성공을 했던 역사가 있고, 근데 반면에 2014년 지방선거 때는 신당을 만들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단일화도 아니고 통합을 결심을 했어요. 이게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를 대하는 전례가 다양하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또 어느 전례에 가까울지도 알 수 없는 거겠죠. 안철수 후보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국민의 당이 제1당이 되지 않으면 대통령직을 사퇴하겠다고 표현한 게 아니고 자신의 소속 정당이 제1당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러면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그의 소속 정당은 어디냐? 국민의힘하고 국민의당이 합당한 그 정당이냐? 아니면 또 다른 이합집산을 통한 새로운 세력이냐? 이거 알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안철수 후보의 출마 선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묘하게도 다 열려 있어요. 어느 한쪽이라고 정리할 수 없고, 그 부분을 확실히 준비하고 온 것 같아요. 두 가지 중에 어느 쪽으로 가정을 해서 보더라도 다 말이 되는 그런 수를 계속 놓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기호 3번은 정의당 심상정 후보로 정해져 있다고 봐요. 김동연 후보는 현재 너무 여러 쪽으로 진로가 열려 있는 듯 보이는 거거든요. 그나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단일화냐 독자 완주냐 이렇게 갈려진다면, 김동연 후보는 독자 완주 의지도 있는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또 어느 쪽하고 손을 잡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 손을 잡을 수 있는 대상이 너무 많아 보입니다. 안철수 후보하고 손을 잡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국민의힘하고도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민주당하고도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심상정 후보하고도 심지어 잡을 수도 있는 포지션이거든요. 대충 갈래가 5갈래죠. 본인 완주까지 합치면. 그래서 여기도 굉장히 좀 앞날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저는 그래도 최근에 봐서는 단일화하지 않고 끝까지 뛰겠다라고 하는 의지는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안철수, 심상정 후보 중에 한쪽 혹은 양쪽 모두와 손을 잡을지, 이 부분은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